저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어스름했어요. 며느리 차가 대문 옆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어요. 검은색 SUV였습니다. 어젯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왔더군요. 요즘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도 고생이 많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차 주변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 끝에 뭔가 끈적한 게 묻어났습니다. 가로등 빛에 비춰보니 빗자루 끝이 검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가까이 볼수록 색깔이 빨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사고? 누구 친 거 아니야?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 끝을 액체에 대봤습니다. 끈적했어요. 그리고 비릿한 냄새가. 이건 분명히 피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사고를 내고도 말을 안 한 건 아닐까? 트렁크가 완전히 닫히지 않고 한 뼘쯤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틈새로 검은 비닐이 보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같은 검은 비닐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죠. 호기심인지 불안감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렁크를 조금 더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경첩이 녹슬어서 그런지 소리가 꽤 컸습니다. 으악!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은 비닐봉지가 찢어진 사이로 처음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얗게 탈색된 듯한 살덩어리가 보였어요. 피부인지 살코기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런데 가장 끔찍한 건 냄새였어요. 썩은 고기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여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악취였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다가 빗자루를 떨어뜨렸어요. 빗자루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집안에서 불이 켜졌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렁크 앞에 서 있는 걸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보셨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맨발이었는데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트렁크 안에 그것보다도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며느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트렁크를 쾅 닫았어요. 그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동시에 제 가슴도 쾅 하고 닫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위협적이었어요. 들어가세요. 명령조였습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시라고요. 며느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났어요.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 깨겠어요. 그 말과 동시에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옆집 불이 켜질까봐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직은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무서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구나. 수진아, 나한테 똑바로 말해. 저게 뭐야?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저 안에 있는 게 뭐냐고. 저는 있는 힘껏 팔을 뿌리쳤어요.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제 팔을 잡으려다가 놓쳤죠. 어머님,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들어가서 얘기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도망쳤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문을 쾅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찰칵, 찰칵. 2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문고리를 한 번 더 당겨봤죠. 숨을 몰아쉬며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니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뛰다가 멈춰버리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내가 뭘 본 거지? 저게 대체 뭐야? 방문 뒤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데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35년을 한 집에서 산 며느리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공포 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문고리를 꽉 잡고 버텼어요. 정신 차려. 침착해야 해. 아? 이럴 때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가다니. 그래도 아들이 있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어요. 아, 맞다. 아차, 아침에 혈압 재고 거실 탁자에 올려뒀구나. 매일 아침 혈압약 먹기 전에 혈압을 재는 게 습관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 나왔던 거였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드러운 노크였지만 제게는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어요. 목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아까 제 차에서 뭐 보신 것 같은데.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걸 오해라고요? 오해? 무슨 오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쉰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냥 어제 시장에서 산 고기예요. 싸게 파는 데가 있어서 많이 사왔거든요. 냉동실에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문틈으로 며느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싸게 파는 곳 있으면 많이 사다 놓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장 고기가 그런 냄새를 낼 리 없고 그렇게 하얗게 표백된 것처럼 보일 리 없었어요. 무엇보다 시장 정육점은 새벽 4시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제 12시 넘어서 들어왔다면서 무슨 시장이란 말인가요? 시장 고기가 왜 냄새가 나? 제가 물었습니다. 문 밖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락스 냄새요? 그건 아마 차 트렁크 청소할 때 쓴 세제 냄새일 거예요. 세제하고 썩은 고기 냄새를 구분 못할 것 같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용기가 조금씩 생겼어요. 문고리가 달그락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잠갔다는 걸 확인하는 소리였죠. 저는 급히 문고리를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혹시라도 문이 열릴까봐 온 힘을 다해 잡았어요. 어머님, 문 좀 열어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싫어. 저리 가. 왜 이러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어떻게 한다고. 괜찮다니까. 좀 내버려둬. 목소리가 떨려서 크게 나왔습니다. 너무 크게 질러서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네, 알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 일은 그냥 잊어주세요. 뭘 잊어? 쓸데없는 오해로 동네에 소문나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인지 부탁인지 모를 그런 톤이었어요. 준호 씨도 회사에서 힘든데 이상한 소문 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머님도 그건 원하지 않으시죠? 아들을 들먹이다니. 비겁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요즘 건망증이 좀 있으시잖아요. 지난주에도 가스 잠그는 거 깜빡하셨고, 그런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가 아직도 코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썩은 고기와 화학약품이 뒤섞인 그 끔찍한 냄새 말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가야 해. 하지만 문을 열면 버틸까 열까? 머릿속에서 공포와 생리적 욕구가 싸웠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목구멍까지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안 되겠다. 결국 저는 잠금쇠에서 손을 떼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며느리의 기척이 느껴졌죠. 저는 몸을 획 돌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변기를 붙잡고 우회에 속은 비어 있는데 위는 뒤집혔고 헛구역질만 연달아 나왔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왔어요. 구역질을 하면 늘 그렇듯이 말이죠. 똑똑. 어머님? 화장실 문 밖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까라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토닥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등을 쓰다듬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평소의 며느리였어요. 35년 동안 알아온 그 수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길이 무서웠어요. 만지지 마. 몸을 비틀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님, 오해라니까요. 우리 어머님은 상상력도 참 풍부하시네. 속은 진정됐지만 그 악취는 제 안에 깊이 박힌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양치라도 하세요.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세면대에 기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조금 들게 해줬어요. 내가 정말 본 거야. 착각이 아니야.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다고. 아까 제가 실수했어요. 놀라셨죠? 제가 좀 예민하게 굴었네요. 새벽에 갑자기 그런 걸 보시면 놀라실 만도 하죠. 이제는 유아적으로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냥 고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밖은 이미 환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새벽의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으스스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님, 이리 와보세요. 며느리가 씩 웃으며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트렁크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정육점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우 1등급 스티커가 붙은 스티로폼 박스도 있었고 심지어 영수증까지 보기 좋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봐요, 어머님. 그냥 고기예요.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에 붉은 소고기가 들어 있었어요. 정육점에서 파는 그대로였습니다. 어제 정육점 세일에서 많이 사왔어요. 30% 할인이었거든요. 영수증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본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 검은 비닐, 그 끔찍한 하얀 덩어리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트렁크 전체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방향제를 뿌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히 뿌렸겠죠. 그 악취를 감추려고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며느리가 트렁크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투가 걱정하는 척하지만 은근히 비웃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어. 하얀 그게 있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했어요. 제가 미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몰아가는 건지. 하긴 새벽에 어두웠으니까 잘못 보셨을 수도 있죠.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닐이 반사되면 하얗게 보이거든요. 특히 투명 비닐은 더 그래요. 교묘했습니다. 제 말을 부정하면서도 대놓고 거짓말쟁이 취급은 하지 않는, 마치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설득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어머님, 오늘 오전에 복지관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복지관? 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신청하셨잖아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치매.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제가 소리쳤어요. 알아요, 알아요. 그냥 예방 차원이잖아요. 며느리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65세 넘으면 다들 하시더라고요. 뇌 운동도 되고 좋대요. 난 안 가. 그래도 신청하신 거니까. 첫날인데 안 가시면 자리가 날아가요. 다시 신청하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한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치매 예방 프로그램 따위를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며느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이마도 뜨겁고, 열이 있으신가? 손을 뻗어 제 이마를 짚으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획 돌렸어요. 만지지 마. 돌아서려는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쓸데없는 상상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봤든 증거는 이미 사라졌다. 이제 누구한테 말해도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다.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온몸이 차가웠어요. 내가 정말 착각한 걸까?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 냄새도 맡았고, 점심 무렵 이웃집 정수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전 내내 방에 있었는데도 피곤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서 그런가 봐요. 정수기네는 우리 집에서 새 집 건너에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죠. 남편들끼리도 잘 맞아서 가족처럼 지냈는데 정숙이 남편이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서로 더 의지하게 됐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언니, 웬일이야? 정숙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수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일단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 정숙이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창가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꽃병에 국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숙이가 놀라서 티슈를 건넸어요. 정수가, 내가 오늘 아침에 떨리는 목소리로 본 것을 전부 얘기했어요. 새벽에 마당을 쓸다가 발견한 것, 트렁크 안에 그것,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바뀐 증거까지. 정숙이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눈살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어요.
다 들었어? 응. 정수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게 정말이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정수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며느리한테 구박받는다고 맨날 얘기했잖아. 부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봤다니까? 그 냄새도 맡았어. 알아. 진정해.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언니 수진이가 도대체 뭐라는 사람인데 그런 걸? 트렁크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평소엔 그렇게 점잖은 척 하더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너까지 날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좀 이상하잖아. 수진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사람을 겉만 보고 어떻게 알아? 35년을 같이 살아도 모르는데. 정수기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언니, 요즘 우리 동네에 이상한 일이 있긴 해. 뭔데?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배탈 환자가 늘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배탈? 응. 지난주부터인가. 동네 사람들이 자꾸 배앓이를 해. 우리 앞집 영인애도 그렇고 뒷집 김 사장님도 그렇고. 그게 왜? 글쎄, 다들 뭘 잘못 먹었나 하는데. 정수기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공통점이 있어. 뭔데? 마라탕집. 시장 골목에 새로 생긴 김씨네 마라탕집 있잖아. 거기서 먹은 사람들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 고기가 싸고 양이 많다고 소문났거든. 어쨌든 그 집이 요즘 인기가 많아. 특히 고기 양이 다른 집의 2배는 되거든. 그 고기, 무슨 고기인지 알아? 글쎄, 그냥 돼지고기라던데. 정수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확실히 맛이 좀 이상하긴 했대. 우리 옆집 영희가 그러는데 약간 쓴맛이 난다나? 그래도 매운 국물에 넣으면 잘 모르겠대. 쓴맛. 응. 고기가 특이하대. 색깔도 좀 하얗고 질감도 일반 고기랑 다르고. 근데 양은 엄청 많고 가격은 싸니까 다들 그냥 먹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빨갛게 끓는 국물 위에 얇게 썬 고기가 둥둥 떠오르는 상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매운 향신료가 모든 냄새를 덮어버리는 그 마라탕 국물 말입니다. 정수가, 그 마라탕집 주인이 누구야? 자세히는 몰라.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가봐야겠다. 어디를? 집에. 뭔가 더 찾아봐야 해. 언니,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뭘 신고해? 증거도 없는데. 다들 날 미친 노인네 취급만 할 거야. 정수기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럼 나도 같이. 아니, 넌 여기 있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연락할게. 정수기네를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뭔가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마당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며느리 차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거래처 미팅을 갔겠죠. 지금이 기회야.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먼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 냉장고, 찬장.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 희미했지만 분명히 났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창고. 집 뒤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 원래는 연탄을 넣어두던 곳인데
보일러로 바꾸고 나서는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용도로 썼죠. 그런데 며느리가 몇 달 전부터 자기가 쓰겠다고 했었어요. 어머님, 제가 물건 좀 보관할 데가 필요해서요. 창고 열쇠 제가 관리해도 될까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허락했었습니다.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집 뒤로 돌아가니 좁은 통로가 나왔습니다. 너비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였어요. 양옆으로는 담벼락과 우리 집 벽이 막혀 있어서 낮에도 어두컴컴했죠. 걸을수록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차에서 맡았던 그 화학약품 냄새. 아침에 맡았던 것보다 훨씬 진했어요. 코를 찌르는 듯한 락스 냄새와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 섰어요. 나무 문이었는데 아래쪽이 좀 썩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뿌연 연기 같은 게 새어나왔어요. 아니, 연기가 아니라 냄새가 너무 진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뭘 보관한다고 했었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려봤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잠가둔다고 했는데 오늘은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삐익 소리가 났어요. 오래된 경첩이 녹슬어서 나는 소리였죠.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고,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락스통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본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대용량 락스통이 최소 10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바닥에도 선반에도 빼곡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라벨이 반쯤 벗겨진 갈색 약병들도 구석에 몰려 있었어요. 뭔지 알 수 없는 액체가 들어 있었는데 색깔이 탁했습니다. 병 하나를 들어보니 묵직했어요. 이게 뭐지? 라벨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중국어로 써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느낌표 표시와 해골 마크가 그려져 있는 걸 보니 위험한 물질인 건 확실했어요. 벽 한편에는 김장 대야가 포개어져 있었는데 빨간 플라스틱 대야 5개였습니다. 우리 집 김장 대야였어요. 작년 김장 때 쓰고 깨끗이 씻어서 보관해뒀던 건데 언제 여기로 옮겨왔는지 대야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바닥에 뭔가 하얀 것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억지로 긁어보니 하얀 가루처럼 떨어졌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역한 약품 냄새였어요. 더 안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손전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휴대폰을 꺼내서 손전등 기능을 켤까 하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일단 나가자. 더 있다가는 그때였습니다. 뭐야? 누구 있는 거야? 다시 부스럭 소리. 이번엔 더 가까이서 났습니다. 그런데 통로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옆집 고양이였어요. 노란 줄무늬 고양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놀래키지 마.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락스, 정체 모를 약품,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해. 락스를 많이 산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되니까. 내가 아침에 봤던 그 고기를 찾아야 해. 그래야 신고할 수 있어.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증거가 확실할 때 잡아야 한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문을 닫았습니다. 네가 뭘 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다. 다음 날 오후 3시 방에서 TV를 보는 척하면서 거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점심 설거지를 끝내고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고기 같은 건 없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어요. 언니, 지금 수진이 차가 시장 쪽으로 가는 거 봤어. 그래, 시장 어디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큰 길로 가다가 미용실 뒤편 골목으로 들어가더라. 미용실 뒤편. 거기는 시장 뒷골목이었어요. 평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죠. 고마워, 정수가. 언니 뭐 하려고? 그냥 확인 좀 하려고. 전화를 끊고 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서 나갔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아들이 거실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오늘 집에서 일한다고 했었죠. 정숙이네, 잠깐.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들은 더 묻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느라 바빴거든요. 시장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꼭 증거를 잡아야 해.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10분쯤 걸어서 시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상인들도 대부분 가게 안에서 쉬고 있었어요.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영희 미용실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그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어요. 양옆 건물이 높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거든요. 바닥은 축축했고 하수구 냄새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금살금 걸었죠. 모퉁이를 돌자 며느리의 차가 보였습니다. 미용실 뒤편 골목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차가 막 멈춰 서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전봇대가 굵어서 몸을 완전히 가릴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어요. 평소와 다른 복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에 모자까지 썼더군요. 얼굴을 가리려는 것 같았어요. 트렁크를 열더니 큰 아이스박스를 힘겹게 끌어냈습니다. 스티로폼 재질의 하얀 박스였는데 꽤 무거워 보였어요. 며느리가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데도 휘청거렸거든요. 박스 위에는 투명 비닐이 덮여 있었는데 한쪽 모서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떨어지는 한 방울. 붉은색이었어요. 정말 피야.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냈어요. 조용히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녹화 표시가 화면에 떴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스박스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1층에 작은 음식점이 있었는데 김신의 마라탕, 빨간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말한 바로 그 집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서너 개가 놓인 작은 가게였어요. 손님은 없었고 주방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만 보였죠. 며느리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가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게 옆 쓰레기통 뒤에 숨어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왔어? 웬 남자가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곳곳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 물량이 좀 밀려서요. 며느리가 아이스박스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자가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비닐 틈 사이로 하얗게 된 고기 덩어리들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것과 똑같은, 표면이 번들거리고 비정상적으로 하였어요. 마치 표백제에 담갔다가 꺼낸 것처럼. 휴대폰을 더 가까이 들었어요. 최대한 확대해서 녹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계속 찍었어요.
품질은 괜찮아? 남자가 고기를 집어들며 물었어요. 한 덩어리를 들어 올렸는데 축 늘어졌습니다. 일반 고기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해 보였죠. 그럼요.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농도도 높여서 냄새도 안 날 거예요. 좋아. 오늘처럼만 해. 저번처럼 실수하지 말고. 남자가 고기를 다시 박스에 넣으며 말했어요. 손님들이 양 많다고 좋아해. 이 정도 양이면 일반 고기의 3배는 되니까. 원가도 거의 안 들고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양 준비할 수 있어? 네, 문제 없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어. 정말로 이런 짓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였어요. 당장 신고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녹화는 계속하면서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전한 거리까지 왔을 때 곧바로 112를 눌렀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골목 밖으로 나왔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112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지금 우리 마을 시장 골목이에요.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스박스에서 이상한 고기를 꺼내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성동시장 골목, 김신의 마라탕집이에요.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상한 고기를 팔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도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동시장 골목 김신의 마라탕집이에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신고자분은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통화를 끝내고 다시 가게 쪽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안에 있었어요. 남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에 가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더니 남자에게 뭔가 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가. 이거 다 치워. 남자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며느리도 차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찰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골목이 순찰차로 막혔습니다. 뒤이어 보건소 차량도 도착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렸어요.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저예요. 저기 저 여자가 제 며느리인데 저거 조사 좀 해주세요. 제가 손을 들며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들이 며느리를 둘러쌌습니다. 잠깐만요. 조사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며느리가 발뺌하려 했지만 한 경찰관이 이미 차 트렁크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트렁크 열어주세요. 왜 그러세요? 저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가 마지못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그대로 있었고 한 경찰관이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왜? 젊은 경찰관이 급히 고개를 돌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뭡니까? 선임 경찰관도 손으로 코를 가리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락스 냄새와 썩은 내장 같은 비린내가 뒤섞여 확 퍼졌어요. 마치 하수구를 열어놓은 것처럼 역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냄새. 지나가던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어요. 뭐야,
무슨 냄새가 이렇게. 과일 가게 사장이 코를 막으며 다가왔다가 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경찰차가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머니, 냄새 좀 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 반찬가게 아줌마, 떡집 할머니까지 순식간에 20명 넘게 모여들었어요. 토할 것 같아. 젊은 여자가 입을 막고 뒤돌아섰어요. 이거 무슨 고기예요? 경찰관이 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돼지고기예요. 정상적인 고기라니까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상이라고? 이 냄새가 정상이야? 야채가게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돼지고기가 왜 이렇게 하얗습니까? 그리고 이 약품 냄새는 뭡니까? 경찰관이 아이스박스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거 표백제 냄새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얼음이 녹아서. 며느리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정육점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30년째 고기 장사하는데 이건 정상 고기가 아니야.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아이스박스를 들여다봤어요. 어머나, 이건 폐기해야 할 고기잖아. 색 좀 봐. 회백색이야. 그게 아니라, 닥쳐. 이런 걸 사람한테 먹였다고? 정육점 사장이 분노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잠깐, 저 여자. 김씨네 마라탕 집에 고기 되는 사람 아니야? 맞아. 내가 봤어. 일주일에 2번씩 와. 어머, 저거. 설마 우리가 먹은 거 아니야?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폭발했습니다. 저 더러운 고기를 우리한테 먹인 거야? 한 아주머니가 입을 가리며 말했어요. 우리 애가 어제 거기서 먹고 애들까지 먹었는데. 젊은 엄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던 엄마였어요. 우리 아기도 국물 먹었어. 6개월 된 아기한테 이런 걸.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저 마라탕집 고기잖아. 우리 아이가 어제 그거 먹고 응급실 갔어요. 의사가 식중독이래요. 우리 남편도 사흘째 설사해요. 우리 어머니는 일주일째 병원이에요. 분노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쌌구나. 썩은 고기라서. 내가 그 집 고기가 이상하다 했잖아.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멀쩡한 고기예요. 누가 이상한 신고를 한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앞줄에 있던 아저씨가 화를 냈습니다. 시장 반장이었어요. 그럼 내가 먹어봐. 여기서 당장 먹어. 그건 멀쩡하면 먹을 수 있잖아. 어서 먹어봐. 미쳤어? 왜 남들 밥상에만 올렸어?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며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범인이야. 살인미수로 신고해야 해. 내 손자 병원비 물어내. 군중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향해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이 나쁜 년, 돈이 그렇게 중요해? 내 자식한테도 그런 거 먹일 수 있어? 군중이 며느리를 둘러쌌어요. 누군가 침을 뱉었고 또 누군가는 썩은 과일을 던졌습니다. 그만하세요. 경찰이 나섰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현장 봉인합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경찰 3명이 더 도착했어요. 노란 테이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증거 보전합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보건소 차량도 도착했어요. 흰 방호복을 입은 직원 2명이 내렸습니다. 시료 채취하겠습니다. 장갑을 낀 직원이 고기 조각을 집게로 집어 올렸어요. 우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또 뒤로 물러났습니다.
육안으로도 부패가 확인되네요. 그리고 이 화학약품 냄새. 보건소 직원이 투명한 봉투에 고기 조각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국과수 감식 의뢰하겠습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음모예요. 누군가 날 모함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김수진 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며느리를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죠. 시장은 여전히 술렁였어요. 그 소란 속에서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증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오후 2시까지 와주세요. 전화를 받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경찰서라니. 70년 살면서 경찰서에 가볼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서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어요. 버스를 타기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성심 경찰서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무슨 일로 가냐고 물을까봐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3층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성심경찰서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접수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경이 물었어요. 어제 신고한 건으로. 증인 진술하러 왔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니 복도 양옆으로 조사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의자가 딱딱해서 허리가 아팠어요.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양복 상의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온 모양이었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어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들이 제 앞에 서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진이가 그런 걸 팔았단 말이에요? 아들의 시선이 탁자 위 서류들을 훑었습니다. 누군가 놓고 간 서류였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국과수 감식 의뢰서 같은 글자들이 보였어요. 준호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그런 걸 팔았단 말이에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형사와 함께 나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잠깐 아들을 보더니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뭐, 다들 이렇게 해. 그냥 싸게 팔았을 뿐이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이 물었어요. 다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내 변명이야?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변명이야? 썩은 고기를 약품에 씻어서 팔았다는데? 썩은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도축장에서 버린 폐기물이라면서.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경찰관들이 쳐다봤습니다. 목소리 낮춰요. 형사가 개입했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먹어봐. 아들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피의자, 추가 조사 있습니다. 동행하시죠. 며느리가 형사를 따라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신고하지만 않았어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등을 토닥여줄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그것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왜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셨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너는 내 말을 안 믿었잖아.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수진이가 치매 검사 받으라고 할 때도 넌 가만히 있었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편만 들고 엄마 말은 안 믿고. 됐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다른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라탕집 주인이었죠. 경찰 2명이 양옆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미쳤어? 장사하는 게 죄야? 조용히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기 팔았을 뿐이야. 남자가 발버둥 쳤지만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신고해서. 침을 튀기며 소리쳤어요. 장사 망쳤어. 다 당신 때문이야. 경찰이 남자를 끌고 갔습니다. 욕설이 복도 끝까지 이어졌어요.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놈이.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며칠 후 저녁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으며 끓는 물에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적막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혼자 먹을 거지만 그래도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었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뭐라도 먹어야 했거든요. 이틀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어지러웠습니다. 저녁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막함을 달래려고 틀어놓은 거였죠. 9시가 되자 뉴스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9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늘 그렇듯 차분했어요. 국제뉴스, 정치 뉴스가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별 관심 없이 국을 저으며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기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동네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최근 지역 내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집단 식중독 사건, 그 배경에 불법 유통 고기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 지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문제의 고기는 도축장에서 버려진 폐고기를 약품으로 씻어 재포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봉인된 아이스박스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노란 봉인 테이프가 둘둘 감겨 있었어요. 경찰이 증거 사진을 찍는 모습, 빨간 봉인 테이프를 치는 모습, 제가 신고한 그날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고기들은 인근 마라탕 전문점을 비롯한 일부 음식점에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라탕집 간판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김신의 마라탕이라는 걸.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이걸 섭취하면 구토, 복통은 물론 심하면 위궤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 화면에 며느리가 나왔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체형, 그 옷차림. 분명 수진이었어요.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 조력자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었으며 현재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해당 음식점들은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TV를 꺼버렸습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이제는 먹고 싶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내가 본 게 다 사실이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35년이야. 35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시집 와서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수줍게 인사하던 25살 새댁이었죠.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때는 정말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밖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로 아들인 걸 알았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엄마. 거실로 들어온 아들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습관적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 아들이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된장국 끓였는데 같이 먹자. 네. 말없이 밥상을 차렸어요. 흰 쌀밥에 된장국, 김치와 나물 몇 가지. 평범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못 먹겠어요. 조금이라도 먹어. 몸 상하겠다. 엄마는 어떻게 드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엄마.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희 이사 가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아마 실형이 나올 거예요. 여기선 못 살겠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래.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맨 위 칸에는 밑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가운데 칸엔 김치들이, 그런데 제일 아래쪽 깊숙한 곳에 뭔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에 꽁꽁 쌓여 있는데 곁에는 서리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고기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얼음 사이로 비치는 그 색깔이 살색이었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니, 뭔가 잘못 본 거야. 그냥 무 같은 거겠지. 하얀 무뿌리를 비닐에 싸놓은 거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등 뒤에서 갑자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김치 넣으려고. 어머님? 며느리가 묻는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마치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슬쩍 닫았습니다. 아니, 그냥.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만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제 손끝과 김치냉장고 서랍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마치 제가 뭘 만졌는지, 뭘 봤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어선을 타고 3개월째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나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엔 며느리 혼자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이런 걸 알까? 아니면 나만 본 건가? 내가 뭘 본 거야? 정말 그냥 무뿌리 같은 거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형체는
그냥 문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김치통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그냥 김치만 넣고 갈게. 아니에요. 저 주세요. 제가 넣을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제게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김치통을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치냉장고 문을 닫고 나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밥 드시고 가세요 하며 저를 식탁으로 안내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넣고요. 며느리가 뚝배기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마워라 하며 반가워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뚝배기 안에 붉은 국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찌개의 빨간 색깔이 방금 전 냉장고에서 본 그 얼어붙은 형체와 자꾸 겹쳐졌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며느리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원하고 맛있었을 텐데 오늘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장이 경련을 일으키듯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놀란 듯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입안에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불이 나게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변기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개운 것이 계속 올라와서 한참 동안 괴로웠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릎이 떨려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문틈 아래로 뭔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물컵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위쪽을 봤습니다. 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발끝이었습니다. 검은 슬리퍼를 신은 발이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 있던 그 발끝이 천천히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가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물을 갖다 준 건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뭘 말하는지 듣고 있는 건가? 불현듯 이런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발끝이 몇 초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천천히 돌아서며 사라졌습니다. 복도로 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 입을 헹궜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달래봐도 가슴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어디 전화하신 건 아니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그냥 갈게. 저는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아, 벌써요? 좀 더 쉬다 가세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활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소에도 생활비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하필 오늘 그래, 너희가 어렵다면 줘야지.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를 확인해 주거나 약속을 해준 것처럼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얼굴만 내밀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도 계속 떨렸어요. 핸드백 끈을 꽉 잡고 있는데도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정말 그런 게 있는 건가?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저를 한번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긴 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50m쯤 남은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하고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그 어두운 골목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그 안에 묘하게 서늘한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좀 이상해서 걱정돼서 따라와 봤어요. 역시 제가 데려다 드렸어야 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저를 따라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세요. 아니, 얘가 여기까지 다 왔는데 무슨 소리니? 아니야, 나는 이제 집에 가볼 테니까. 저는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며 말했어요. 너도 늦기 전에 빨리 들어가.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어머님, 혹시 어디 따로 전화하신 곳은 없죠? 무슨 전화? 저는 열쇠를 문에 꽂으며 일부러 덤덤하게 물었어요. 그냥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병원이나 어디. 아니야, 그냥 체했나 봐. 이제 괜찮아. 저는 문을 열면서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빨리 들어가. 이 늦은 시간에 왜 따라와서. 며느리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대답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저었는데 며느리의 눈동자가 제 표정을 훑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내 며느리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며느리가 한참 동안 제 집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으악! 갑작스런 벨소리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방금 전 며느리와의 일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작은 소리에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경숙이었어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경숙이야. 오늘 아들 집 다녀왔지? 경숙은 제 오랜 친구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거의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였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귀여운 거야? 아니, 그냥 전화 소리에 깜짝 놀랐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경숙의 날카로운 직감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제 상태를 알아챈 거죠. 아니, 그냥. 그냥이 뭐야? 나 지금 올라갈게. 경숙은 우리 아파트 1층에 살았습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경숙이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이래? 완전히 질렸잖아. 들어와. 경숙이 거실에 앉자마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야,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그리고 떨리기까지 하고 뭔 일이야? 경수가.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며느리가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어떻게?
경숙이 소파에 몸을 돌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김치 갖다 주러 갔는데 냉장고에서 말을 하려니 목이 막혔습니다. 정말 제가 본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말해도 믿어줄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냉장고에서 뭘 봤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얼어붙은 채로. 경숙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해봐.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정말 확실해? 모르겠어. 내가 잘못 본 건지. 하지만 분명히 며느리 반응이 이상하네. 평소 같지 않아. 경숙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활비 달라는 것도 수상해. 하필 오늘 경숙이 저를 쳐다보더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영 안 좋다. 이런 건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아는 집이 있어. 무슨 집? 잘 보는 사람 있거든. 이상한 일 있을 때 가보면 정확히 말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집 같은 데는 아니야, 거기 아줌마 정말 신기해. 우리 집 일도 정확히 맞췄거든. 그냥 한 번만 가보자. 경숙이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응? 지금 이런 건 시간 끌면 안 돼. 저는 뭔지도 모른 채 경숙이 잡아 끄는 손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혼자 있기도 무서웠어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서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경숙과 함께 골목길을 걸어가면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경숙이 저를 이끌고 간 곳은 동네 뒷골목이었습니다. 평소에 다녀본 적 없는 좁은 길이었어요. 양쪽으로 낡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저녁 무렵이라 그런지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야? 경숙이 작은 대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집은 다른 집들보다 더 낡아 보였어요. 경수가 나 이런 데는 괜찮아. 들어가자. 경숙이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있었는데 화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한 향 냄새와 함께 뭔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안에서 중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조그만 방이었는데 불상이며 부적이며 온갖 것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그 여자가 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눈이 아주 깊었어요.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와 경숙이 방석에 앉자 그 여자는 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까지 다 읽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이 집에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찬 기운이 가득하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건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경숙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떨고 있었거든요. 언니, 경숙이 입을 막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여자가 부적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몸에 지니고 계세요. 그리고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저는 부적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점집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숙이 제 팔을 붙잡고 걸어야 했어요. 언니, 괜찮아? 모르겠어. 정말 그런 일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신고해야 해.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까 그 사람 말 들었잖아. 틀린 적이 없다니까. 저는 부적을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걸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이미 몇 시간째 이런 식이었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어떤 자세를 취해도 편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앉아 있으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섭더라고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려다가 말았어요. 이 시간에 TV 소리가 나면 이상할 테니까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숙한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 시간에 깨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만약에 내가 잘못 본 거라면 그럼 며느리한테 평생 찍혀서 살아야 할 텐데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결국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나야. 아, 엄마, 갑자기 왜요? 뭔 일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선원들이 뭔가 작업하는 소리 같았어요. 아니, 그냥 별일 없나 해서. 일은 많이 힘들지? 아, 힘들어요. 정말. 어제는 밤새 그물 손보느라고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한 달 뒤면 돌아갈 건데 그때 엄마 생신이죠? 깜빡할 뻔했네요. 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너나 안전하게 돌아와. 엄마, 근데 갑자기 전화하신 거 보니까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눈치 빠르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며느리가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서. 예민해요? 뭐가요? 평소랑 좀 다르더라고. 피곤해 보이고. 아, 그게요. 요즘 혼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도 걱정되긴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또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혹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뭐요, 엄마? 너희 혹시 임신했니?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의아해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임신 얘기를 하세요? 혹시 아내가 엄마한테 뭔가 말했나요? 아니, 그냥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럴 리 없죠. 제가 나가기 전에도 그런 계획 없었고요.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렸겠죠. 그 웃음 속에 아무 의심도 없는 걸 느끼는 순간 오히려 제 심장이 더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아내가 정말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병원은 가봤나요? 아니, 그냥 피곤해 보인다고. 그럼 제가 전화해서 병원 가보라고 할게요. 혼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들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이었어요. 응, 그래.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조심해.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울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네, 긴급신고센터입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신고이신가요? 제가 어제 아들 집에 갔는데 냉장고에서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뭘 보셨나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얼어붙은 뭔가가 손가락 같은. 신고자님, 혹시 주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정말 신고를 해버렸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겠네. 잠시 후 경찰과 만나 아들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분이시죠? 잠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김 형사가 며느리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네, 들어오세요. 근데 정말 이상하네요. 무슨 일인지. 목소리는 평상시와 똑같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 번뜩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김 형사가 부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냉장고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며느리가 앞장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김 형사가 김치냉장고 앞에 서서 장갑을 끼웠습니다. 어디쯤에서 보셨다고 하셨죠? 제일 아래쪽 깊은 곳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형사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나왔어요. 위쪽 칸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김치통들과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아무 이상한 것도 없었습니다. 가운데 칸도 마찬가지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김치와 반찬통만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어제 제가 봤던 그 얼어붙은 무언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떡해. 제가 중얼거렸어요. 김 형사가 제일 밑에 있는 얼어붙은 비닐 꾸러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기 덩어리 같았어요. 이게 뭐야? 다른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돼지고기인가? 김 형사가 비닐을 조심스럽게 뜯어봤어요. 정말 그냥 돼지고기였습니다. 목살 부위 같아 보였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3일 전 오후 2시쯤 하나로마트에서 샀어요. 삼겹살이랑 같이요. 너무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하다니. 김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게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어제 봤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다른 경찰관이 냉장고 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석구석 다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 형사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닌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경찰관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사님들, 잠시만요. 며느리가 경찰관들을 거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겨졌어요. 사실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치매요? 김 형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러시지 않았는데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어디 갔다 온 것도 자꾸 깜빡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다른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번 주에도 김치 가져다 주러 오셨는데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뭐냐 하면서. 며느리가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집 앞까지 잘 가시는지 확인했고요. 아, 그래서 따라가셨던 거군요. 네, 혼자 가시다가 길을 잃으실까봐 걱정돼서.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울먹거렸어요. 말씀도 자꾸 이상하게 하시고 없는 걸 있다고 하시고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완강히 거부하셔서. 그렇군요. 김 형사의 목소리가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워졌어요. 어르신들이 보통 그런 검사 받는 걸 싫어하시죠. 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신고를 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한테 상처 안 드리면서 치료받게 하려면. 가족분 입장에서 정말 어려우시겠네요.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동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도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힘드시죠.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깜빡하시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요즘에는 정말 심해지셔서 어제도 이상한 걸 봤다고 하시면서 온종일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며느리가 또 눈물을 훔쳤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은 바다에 나가 있어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치매? 환각? 망상? 며느리가 경찰들에게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 형사가 부엌으로 와서 저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어요. 마치 정신병 환자를 대하는 것 같은. 네. 제가 작게 대답하자 김 형사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가족분과 상의해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치료 방법이 많이 발달해서. 김 형사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과 연민만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김 형사가 며느리에게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도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니까.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어요. 경찰관들이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저는 급하게 김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사님, 저 정신 멀쩡해요.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는 김 형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꼭 붙잡았어요. 형사님, 정말로 저 치매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김 형사가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 멀쩡해요. 뭔가 이상한 게 분명히 있었다고요. 뒤에서 며느리가 어머님, 진정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형사님,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김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경찰관은 이미 현관문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 형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순간 굳어지더니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뭘 더 확인하시려고요? 이미 다 보셨잖아요. 다른 냉장고나 냉동고는 없나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다른 냉장고요? 네, 김치냉장고 말고 다른. 다른 건 딱히 없는데요. 김 형사가 부엌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일반 냉장고 문을 열어서 냉동실까지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김치냉장고가 하나 더 있는지 봤습니다. 없었어요.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서 싱크대 아래 수납장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냄비, 그릇, 청소 용품들만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있나요? 김 형사가 찬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냥 쌀이랑 잡곡류요. 며느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찬장을 열어보니 정말 쌀포대와 잡곡 봉지들만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 한쪽에 있는 큰 수납장도 열어봤습니다. 이불, 옷가지들만 들어있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도 확인했습니다. 옷들만 걸려 있었어요. 작은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 책장, 별다른 건 없었어요. 화장실도 들여다봤습니다. 세면 용품들만 있었고요. 30분 가까이 집안 곳곳을 다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협조적이었지만 점점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였어요. 정말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집안이 다 엉망이 됐잖아요. 며느리가 투덜거렸습니다. 김 형사도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경찰분들도 바쁘신데. 며느리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경찰관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김 형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일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김 형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아, 잠깐만요. 다들 돌아봤어요.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혹시 놓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요? 정말 다 봤잖아요. 김 형사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가스레인지 및 냉장고 뒤쪽, 전자레인지 위. 그러다가 부엌 끝쪽 구석을 보더니 멈춰섰어요. 구석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큰 양파망, 감자 박스, 휴지 더미, 그 뒤쪽에 뭔가 큰 게 보였어요. 저기 뭔가 있네요. 김 형사가 앞쪽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양파망을 옆으로 옮기고 감자 박스를 드러내고 그러자 커다란 쌀독이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항아리 모양의 큰 쌀독이었어요. 나무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건 뭐가 들어있죠? 그냥 쌀. 김 형사가 쌀독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여긴 왜 이렇게 무겁죠? 그리고 김 형사가 손을 떼면서 말했어요. 이 쌀독만 유독 차갑네요. 그 순간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냥 쌀이에요. 많이 들어있어서 무거운 거고. 하지만 김 형사는 이미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쌀독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하얀 쌀이 가득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쌀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쌀 표면이 너무 평평하네요. 김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쌀이 마치 자로 잰 듯이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부어놓은 쌀이라면 조금은 울퉁불퉁해야 하는데 이건 누군가 일부러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냥 제가 정리 좀 해놓은 거예요. 벌레 들어갈까봐.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주먹을 쌀 속으로 깊숙이 넣었어요. 뭔가에 닿았나 봐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있네요. 쌀을 한 움큼씩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하얀 쌀알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쌀벌레 잡는 약이에요? 방충제 같은. 하지만 김 형사는 계속 쌀을 파헤쳤습니다. 다른 경찰관도 와서 도왔어요. 쌀을 더 걷어내자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건 방충제가 아니네요. 김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쌀을 더 많이 걷어내자 서리가 낀 비닐꾸러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명한 비닐에 꽁꽁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죠? 김 형사가 그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냥 고기예요. 돼지고기. 하지만 김 형사는 이미 비닐을 살짝 벗기고 있었어요. 비닐 일부가 벗겨지자 숨이 턱 막히는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김 형사가 급하게 뒤로 물러났어요. 현장에서 시신 확인. 그가 무전기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감식반 요청. 부엌 한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쌀독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정말 있었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그제야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웃을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고기라니까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했지만 김 형사가 이미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손 뒤로 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다른 경찰관이 뒤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김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영장 없이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 너무도 뚜렷하게 들렸어요. 며느리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나 정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형사가 무전기로 계속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식팀 긴급 출동 요청. 현장 보존 철저히 하고. 저는 쌀독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를 바라봤을 때 그녀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감식팀이 도착할 때까지 부엌은 완전히 통제되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수갑 찬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후 흰 옷을 입은 감식팀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쌀독에서 그 비닐 꾸러미를 완전히 꺼내는 걸 봤을 때 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경숙이 매일 찾아와서 돌봐줬어요. 밥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언니, 아직도 잠을 못 자? 어떻게 자겠어? 계속 그 생각만 나. 언니 잘못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더 일찍 눈치챘다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김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김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잠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 후 김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경숙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김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DNA가 김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드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친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아들이 배에 나가 있던 동안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거였네요. 네, 현재 용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들이 명확합니다. 불륜 관계였던 남성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숙이 입을 막고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아마도 들키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들이 돌아오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죠.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머님, 아드님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부산항에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 KTX를 탔습니다. 부산역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두 발자국도 못 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역 한복판에서. 아들아. 저도 급하게 달려가서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 나 미치겠어요. 아들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30살 넘은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들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내가 바다에서 고생할 때 집에서는 아들이 중얼거렸어요. 같이 살면서 웃으면서 나 보내놓고 그 얼굴로 어떻게. 아들이 머리를 감싸고 앉았어요. 저는 아들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건 그 사람 속이 썩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엄마,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누가 그런 상상을 하겠어? 만약에 엄마가 못 봤다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누굴 믿고 살아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변호사 선임하러 함께 갔어요.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예요. 라고 여러 번 확인했어요. 네, 이런 경우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던 걸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그제야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후 우리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 동네에 더 이상 있기 싫어했거든요. 엄마, 여기서 계속 살면 매일 그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 어디든 가자.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파트 단지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 있어. 거기서 같이 살면 어때? 주변이 온통 논밭이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들이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공기가 정말 좋네요. 그치? 여기서 마음 편히 쉬어.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어요. 거실과 방 2개, 작은 부엌. 제일 좋았던 건 마당이었어요. 꽤 넓은 마당에 흙이 좋아서 뭐든 기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서 뭐 키워봐요. 아들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뭘 키울까? 채소? 아니면 꽃? 둘 다 해보자. 아들이 근처 농협에서 씨앗들을 사왔어요. 상추, 깻잎, 고추, 그리고 꽃씨도 몇 종류. 아들이 직접 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호미로 땅을 파고 이랑을 만들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재밌네요. 그래? 네,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흙을 만지고 있을 때 아들 표정이 가장 평온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처음엔 있기 힘들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 사람한테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날 밤 아들이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이.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